헌법재판소의 한독수 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 이번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윤주진 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한덕수 총리 탄핵안 기각에 대한 여야 지도부의 입장 직접 듣고 대담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한덕수 대행 탄핵 기각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탄핵당의 구정구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헌재가 뒤늦게나마 한덕수 대행의 직무 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의결 종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라는 판결을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됩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기각했지요.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여야의 극명한 반대되는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어떻게 좀 보셨는지 먼저 이야기 듣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기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 일부 전체적인 결론은 기각이지만 2명 혹은 3명의 재판관 정도는 각하견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한 가지 의외인 점은 정계선 재판관이 예상과 달리 인용 의견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기조에 맞지도 않고 또 기각과 각하 의견을 낸 다른 재판관들의 논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헌재가 좀 내부적으로 의견이 많이 분분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유추를 좀 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그 국무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 종족수 문제에 있어서 다수의 재판관들, 즉 5인이 기각 의견을 내면서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의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 유고시 또는 거리시의 권한대행이 장기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150석 이상의 찬성으로도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쉬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헌법상 취지에 맞느냐. 저는 오히려 전반적으로 전체가 각하 의견을 내기에는 조금 헌재 스스로가 부담스럽고 왜냐하면 각하를 낼 정도였다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을 끌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한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좀 애써 논리를 보강해서 기각 결정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예. 일단 어쨌든 헌재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은 존중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다행스러운 점부터 얘기를 좀 드리면 어쨌든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이 1명이었어요.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사실 각하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각하가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쉽게 말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40여 후보자를 제외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한 것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법적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2명의 재판관이 무효다라고 하게 되면 6명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 사실 이런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12월에 그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했을 당시의 상황과 지금 3개월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많이 진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련된 5가지 쟁점 중에서
분명히 위법한 점이 있다라고 명시를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대통령의 어떤 직무가 정지된 이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국무총리를 조금 복귀를 시켜서 국정을 안정시켜야만 하는 그런 중대성에 조금 더 무게를 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다고 말했던 점은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헌법재판소의 구성권을 또 침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권한대행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뭐 국회라든지 대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지명을 했을 때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는 임명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세월 이렇게 미룰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상권 분립의 의지, 어떤 취지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와 숙제를 남겼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란 상설 특검과 관련해서 국회에 추천을 하지 않은 것도 이것도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 복귀를 오늘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회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흔역 후보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선출권에 하자가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위법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빨리 임명하시고 또 내란 상설 특검도 204표로 찬성, 곧 여야 합의를 의미하는 숫자로 통과됐기 때문에 빨리 국회에 특별검사를 추천 의뢰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총평을 들어봤고요. 뭐 하나하나 세부적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9번의 탄핵이 모두 기각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8번 모두 기각된 것이 결국 탄핵 남발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이 나왔던 부분인데 9번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난 이제 체제 감사원장과 3인의 검사에 대한 줄 기각이 나오면서 한번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고요. 또 마침내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정말 이 대통령 탄핵 소추라고 하는 국정상의 상당한 불안정 상황 속에서도 기어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끌어내려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정의 공백을 초래한 그런 민주당의 국정 파탄, 국정 마비 책임을 다시 한번 더 도드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최상목 전 권한대행까지도 탄핵 소추를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들로 봤을 때는 정말 뭐 내란이 됐든 비상계엄이 됐든 민주당이 어떤 표현을 쓰든 좋습니다. 그러한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한 탄핵을 남발해서 결국은 본인들이 원하는 정치적 이익을 얻어내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국민들이 간파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서 내걸었던 줄탄핵에 따른 국정 마비를 심각한 비상 상황으로 인식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조금 더 국민들로서는 좀 설득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줄탄핵이 문제 있다라는 지적이었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밝혔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했던 탄핵에 대해서 완전 무결하지 않다.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지금까지 29건을 추진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반성과 성찰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과장된 면이 있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29건을 추진한 것하고 13명이 직무가 정지된 것하고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29분 중에서 중복이 있습니다. 이거 빼고 나면은 23명이고요. 또 23명 중에서 이분이 자진 사퇴를 해가지고 폐기된 것을 빼면은 결국에는 13명이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그런데 이 3명 중에서 5명은 비상계엄 전입니다. 그러면 누가 되냐? 감사원장, 그리고 검찰 3명, 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야 5명의 위원 중에서 2명 가지고 의결했다는 거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 관련된 것은 쉽게 말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겁니다.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관저 이전공사, 무자격 업체, 동네 인테리어 업체 누가 추천한지도 몰랐다고 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과거에 인연이 있는 협력 업체를 이거 추천해가지고 이거 누가 추천했냐고 하는데 관리비서관이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감사원이 거기에 대해서 묻어버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부실감사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주가 조작 관련된 검사 3명. 아니
23억 원을 김건희 여사와 모친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비전문가라고 해서 기소조차 안 했어요. 그런데 주가 조작의 1차와 2차로 나누어지는데 1차, 2차에 통장이 다 사용된 것은 김건희 여사 통장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소라도 해서 재판이라도 받아야 됐다는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8명은 그야말로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의 중요 종무 인사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이런 분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어떤 탄핵한 것이 줄탄핵이라고 하기엔 조금 과장된 면이 있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야당의 탄핵이 남용된 것은 아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특정되었다라고 명시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돌아볼 점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탄핵을 안 바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관련 법 개정안도 내놓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탄핵을 소추권을 남용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기각하는 결정이 나온다면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 즉 탄핵 소추를 추진한 측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어떤 뭐 법적인 추진의 의미보다도 국민들에게 그만큼 지금 현재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탄핵 소추권을 무한 남발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부각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전 이해가 되고요. 실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개헌을 한다든지 충분히 법을 정비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저는 꼭 좀 다뤄봤으면 좋겠는 것이,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가 1차는 하원에서 2차는 상원을 거치는데요. 탄핵 소추권을 사용하기 전에, 그 전에 매우 긴 시간 동안, 충분한 시간 동안의 조사와 청문회를 거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를 1심제, 즉 단심제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를 하면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니까 단심제다, 한 번만 판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 헌법과 법률상으로 보면은 탄핵은 먼저 국회 내에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탄핵 심사를 먼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뭐 하루아침 만에 자신들이 다수당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소추권을 이용해서 모든 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사실 대한민국 국정은 마비될 수밖에 없겠죠. 저는 만약에 우리가 법을 고친다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동안에 탄핵 심사와 심의를 거친 다음에 국회도 탄핵 소추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개선을 하려고 하면은 찾아보면 그런 면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직무 정지와 관련해 가지고 다른 해외 나라는 탄핵 소추가 되었어도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처럼 직무가 정지된 나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다른 고위직 장관이라든지 이런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와 심사를 할 수가 있다면 저도 우리 윤주진 대표 말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내란 관련된 국조특위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증인 선서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일종의 강제 수사권이 있어서 어떤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어떤 장소가 시간과 이렇게 정해진다고 하면 저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지금 현재 제도 하에서는 사실 국회에서 하고 있는 국조특위조차도 사실 무력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위직으로 군사령관이라든지 장관들은 나와서 답변도 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는데 오히려 하위직 직원들만 나와서 제대로 증언을 하는 이런 태도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이제 탄핵 심판의 내용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 텐데, 먼저 이제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서 이제 5명이 기각 입장을 냈는데,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은 하지만 파면을 할 만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각을 냈던 김복형 재판관 입장에선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도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같은 기각 안에서도 좀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좀 듣겠습니다. 당연히 기각 의견이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사실 탄핵 소추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다른 부차적인 이유들은 사실 민주당도 알 겁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하나의 장식들에 불과했고, 결국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를 구성하지 않음으로써 탄핵 심판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초조함,
조급함 때문에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무리하게 탄핵 소추한 것입니다. 한 총리가 당시에 보류 의견, 즉 여야가 합의를 할 때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밝힌 것이 2024년 12월 26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이 12월 27일에 바로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아니 하루만 임명을 보류한 것을 두고 이것이 정말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 볼 수 있는가? 당연히 하루만의 시간을 갖고 파면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판단이 당연히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이것이 어떠한 취지였냐면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일부러 방해하기 위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사실 헌법재판소가 과거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밝혔듯이 6인의 재판관으로도 심의는 시작할 수 있다라고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즉 민주당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기각 의견이 당연히 우세한 것이고 인용 의견에 있어서 뭐 중대한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유라고 본 정계선 재판관의 의견 역시 제가 봤을 때는 뭐 구색맞춤 정도이지 실제로 하루를 미뤘다고 해서 권한대행을 직무를 정지시킨다? 저는 그러한 논리는 어떠한 누구도 좀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비상계엄 관련해 가지고 방조 묵인했느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의 주범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떻게 보면 공범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내란의 주범에 대해서 아직 탄핵 심판이 결정이 나지 않은 겁니다. 형사 재판도 지금 되어가고 있는 이제 준비 기한 과정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직 어떤 주범의 어떤 죄가 소명이 되지 않고 결정이 안 났는데 여기에 있어서 공범과 관련된 사람과 이렇게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증거가 부족하다,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느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있고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동시에 있거나 직후에 있을 거라고 저희 야당은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이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덕수 국무총리 개인에게는 어쨌든 탄핵이 기각됐으니까 좋은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부정적인 시그널인 겁니다. 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를 하면 대통령이 그 건의를 받아서 국무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까지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절차적, 실체적으로 흠결이 있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인 즉슨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절차에 있어서 흠결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국회목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하루 만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지만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어쨌든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힌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 헌법재판관 임명을 뭐 일주일이 지난다고 했을까요? 지금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직까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하지 않는 걸 보면 이미 결론은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이미 여당과 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합의를 한다는 공문을 보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 3명의 이름이 다 적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법적 근거까지 명기를 했습니다. 이런 서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시에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그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탄핵을 한 사유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한 부분을 더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비상계엄 사태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좀 불리한 시그널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얘기 듣습니다. 제 생각에는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고 애써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 절차 과정에 있어서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와 서로 연결되지 않도록 좀 분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심판 결과를 갖고 먼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도록 좀 차단을 했다. 저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보는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그 당시에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이 한 총리와 함께 상의하고 기획했으며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소집해서 주재하는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했더라면 만약에 오늘 심판 결과에 당연히 비상계엄의 적법성에 대해서 다뤘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잘하면 그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가늠하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한 총리는 뒤늦게 전화를 저녁에 받고서야 윤 대통령을 만나서 비상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비상계엄의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바도 당연히 없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된다고 말한 것은 사실상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우려했고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소극적인 저지의 어떤 차원인 것이지 비상계엄의 완결성 또 적법 절차를 채워넣기 위해서 정말 계엄을 선포를 도와주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또 실제로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는지 열리지 않았는지는 아직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총리에 대한 국무회의 부분에 있어서 비상계엄 적법 절차 문제는 윤 대통령의 유불리를 떠나서 한 총리의 문제만 개별적으로 들여다봤고 역시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낸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기각 의견과 각하 의견을 모두 포함한 전체 재판관의 의견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론의 여지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무회의와 관련해 가지고는 개별적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나도 두 분의 관계가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국무총리가 건의를 해야 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전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증거로서 어떤 그 출석을 했던 장관들의 부서도 없었던 것이고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다른 장관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참석자들이 제대로 된 회의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판단을 구체적으로 한덕수 탄핵 선고에 해버리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이게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 선고에 있어서 최초에는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지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되는 이후에는 계속해서 각하될 거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핵심 쟁점은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된 수사 주체, 영장 청구 어떤 적법성 이런 것들이 절차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다루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더 중요시 여긴다고 하면은 국무회의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보면 되고 이것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일단 뭐 이번 기각 결정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승복은 하겠지만 썩 만족스럽진 않다라고 하는데 한 부분에 있어만큼은 반응이 괜찮았던 것이 이 150일이냐 200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150일 맞다 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한 의결 정적수도 제가 알기로 한 66년도인가 거기까지는 대통령도 151석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니 선출직 그것도 대통령 그러니까 선출된 사람과 선출되지 않는 임명직과 어떤 똑같은 정족수를 한다는 것이 맞지가 않다 해서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족수가 높아진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처럼 이렇게 선출이 된 사람과 국민에게 선출되지 않는 임명직과는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여러 가지 어떤 협회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지 않다. 뭐 헌법재판소의 뭐 주석서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명쾌하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뭐 한독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이 각하가 되면 뭐 헌법재판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 2명이 무효가 돼서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6명이서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완전히 깨져버렸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어떻게 대통령이 선출되느냐, 국무총리가 임명이 되느냐, 즉 그 사람의 출신 배경을 봤기 때문에 헌법에서 특별 정족수 200석 이상의 탄핵 소추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자리, 그 위치에서 행하고 있는 직무가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회 탄핵 소추권을 더 행사하기 어렵도록 만들었다라는 취지가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쟁이 발발하거나 국가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과는 달리 그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그 국정관리의 책임은 너무나도 막중합니다. 즉 대통령과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서 그 사람의 직무의 중요성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지 국무총리였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현재의 직무가 매우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150석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헌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고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상당한 공감대를 얻었을 거라고 유추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명분 때문입니다. 만약 의결정족수 문제에서 150석이냐 200석이냐의 문제에서 애초부터 150석으로는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다면 이렇게 87일 동안의 기나긴 변론을 한 번만 하고 끝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나긴 탄핵 심판을 끌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헌재 자체가 설 자리가 없고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국민적 신뢰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각 의견으로 모았고 151석 이상이면은 권한대행도 탄핵 소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의 입법에 가까운 그러한 결정을 남겼는데 저는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보고요. 이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것이 절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위헌 결정이 나왔던 것이 지금은 합헌 결정이 나온 경우도 있고 과거에는 합헌 결정이 나왔던 것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와서 법이 바뀐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간통죄인데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번에 헌재의 결정도 나중에 우리가 개헌이라든지 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헌법의 취지에 맞게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런 숙제를 좀 남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재판관 몇몇의 성향이 몇 번의 탄핵 심판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이진숙 탄핵 심판 때는 4대 4로 나눠져 있다가 최재 감사원장이나 뭐 검사들 할 때는 8대 0으로 이제 전원 일치가 나왔는데 오늘을 보면 5명 이제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5명 기각, 정계선 재판관 인용,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5대 2대 1 이렇게 되는데 5도 또 보면 4대 1대 2대 1 이런 식으로 또 나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나뉘어 있는 의견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선 좀 합치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헌재가 상당히 좀 애써서 각자의 재판관들이 어떤 원래 본인에게 주어져 있던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또 임명이나 추천의 어떤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각자의 법리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또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통해서 좀 부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 만큼 사실은 이번 결정 역시 웬만해서는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가자 이런 또 평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번 판결 같은 경우는 또 지난번 여러 가지의 그 탄핵 심판과는 달리 상당히 좀 개별화되어 있습니다. 예, 기각도 있고 각하도 있고 또 인용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는 현재 물론 평의를 하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부분도 있지만 좁혀지지 않는 의견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애써 억지로 맞출 것이 아니라 그냥 각자의 의견을 모두 담는 방향으로 가자. 저는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뭐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전원 일치된 판결로 나오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의 판단을 또 가늠자로 봤을 때는 충분히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혼재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 판단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 평의가 조금 더 길어져서 혹은 이번 주를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다행인 점은 저희 민주당이 보기에는 그래도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를 하면서 좀 예측 가능한 대로 예측한 대로 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안도가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말하면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각하를 하신 분이 두 분이 보수 성향 두 분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기각을 말한 분이 중도라고 분류해서 5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정계성 같은 경우는 인용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도와 진보 성향을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합친다면 6표가 되는 것이고 보수 성향의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하신 분이 2분으로 저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2분 중에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변론 기일을 11차례까지 보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것, 그다음에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던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어떤 증인들의 답변을 보면 이게 누가 봐도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런 사례를 굳이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8대 0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하잖아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궁금한 거 있고 알고 싶은 거 있으면 뭐 국회가 됐든 헌법재판소가 됐든 뭐 선관위가 됐든 군대 보내면 다 이제 알아낼 수 있어도 누가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고 또 헌법재판관들이 본인의 법적인 양심과 이건 개인의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양심과 법리적인 어떤 해석에 따르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는 당연히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럼 앞서서 이제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번 주에 나옵니까? 저희는 당연히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헌법 전문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8명의 각각 개인의 의견은 결정이 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러면 뭐 8명의 의견이 결정이 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선고가 길어지는 이유는 2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내가 탄핵을 인용을 하지만 내 나름대로의 소수 의견이라든가 별개의 의견을 난 남겨야겠다. 그래서 나는 이 재판에 대해서 소수 의견의 문을 쓰기 위해서 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또 주심 재판관이 결정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뭐 검사 3명이라든지 무슨 뭐 그 방송통신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판결문을 보면 적은 분들이 뭐 27페이지, 30페이지, 또 보통 뭐 7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하물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직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느냐 마느냐의 아주 큰 문제인 거고 또 이 과정 속에서 홍장원 뭐 그다음에 곽종근 사령관 여러 가지 증언과 메모에 대해서 오염이 됐냐 안 됐냐 이런 것들 그리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 탄핵 심판의 주요 사유가 아니었던 세월호 7시간에 관련된 것까지도 의견 대립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늘어졌던 이유는 그런 법 결정문을 다듬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8대 0으로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 왜? 국민들이 알 권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늘어지게 되면 이 결정이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이 유출되면 이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에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헌법재판소가 꼭 선고를 내려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금요일 날 전원일체 선고가 나왔으면 한다라고 이제 개인 의견을 피력해 주셨고 뭐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을 예단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헌재가 상당히 변칙적으로 지금 현재 선고를 하고 있고 예컨대 최재감사원장과 3인의 검사에 대한 탄핵 선고를 이렇게 빨리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고요.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윤 대통령보다 후순위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더 탄핵 소추가 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앞당겨서 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는 지금 헌재의 의중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저는 헌재가 상당히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를 보면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의견을 하나로 합치시키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그냥 개별 의견을 모두 다 넣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국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시점을 좀 골랐다고 보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올해 이번 주에 뭐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중요한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2심 선고가 수요일 날 나오는데 이 직후인 뭐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또 하게 되면 이것이 또 국민들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 선고를 기다렸고 그 다음에 판단을 내린 게 아니냐 이런 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물론 국민들께서는 헌재 결정이 빨리 나오길 바라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헌재 결정이 빨라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신중할수록 좋은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대통령을 파면하냐 마느냐. 180이고 1년이고 계속 오랫동안 판단하는 것이 더 객관적이겠죠. 다만 지금 판단이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 대표라는 것이죠. 본인의 사법리스크 시계 때문에 헌재 결정이 하루라도 빨리 나오길 바라는 저는 그러한 것에 헌재가 끌려갈 필요가 전혀 없고 특히 이번에 나온 것처럼 인용, 각하, 기각 여러 의견이 혼재돼 있다면 헌재가 조금 더 치열하게 내부적으로 다투는 것이 더 국민들에게 좋은 것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생각되는 것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최상목 부총리 탄핵은 그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한덕수 총리가 이제 복귀를 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이거 역시도 또 탄핵을 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탄핵 이야기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사실 진작부터 최상목 권한대행, 이제 권한대행은 아니죠. 부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그것을 눌렀던 의견이 뭐냐면 최상목 권한대행 우리가 탄핵하면 이거 인용되겠어? 기각되면 또 국민의힘에게 탄핵 프레임만 넘겨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이었는데 저번 주까지 해가지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을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라고 명쾌하게 결론을 내렸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결정문을 더 읽어보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걸 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는 걸 이러한 주장 때문에 당내에서 최상목을 탄핵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심야 의총까지 거쳐서 이것을 지도부에게 일임을 했고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탄핵의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최상목이냐? 아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씩 절차에 맞게 수습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하면 이것은 어떤 전선이 흐트러진다라는 결정으로 저희가 그걸 막고 있었던 겁니다. 지도부가.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를 복귀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상목 어떤 경제부총리는 이제 논에 바뀝니다. 이제 뭐 고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인의 기재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어떤 경제에 대해서 잘 책임지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나중에 또 이제 내란 공범과 공조, 방조, 묵인 이런 분들은 그때 가서 나중에 다 형사적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고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해서 국회에 추천 의뢰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본인들이 공직자로서 임명직들이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법의 절차대로 진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가 나오면 그때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이런 입장이 현명하다 봅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는 뭐 속된 말로 이제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죠. 왜냐하면은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 탄핵 소추를 통해서 얻을 법이익이 없습니다. 법의 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각하가 될 것이고 당연히 저는 표결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글쎄요. 오히려 국민의힘은 하길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할 텐데요. 저는 민주당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어렵게 90일 만에 국무총리로 다시 복귀를 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국을 책임지고 특히 경제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관세 폭탄, 미국의 관세 폭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또 국무총리를 끌어내린다? 자, 그럼 또 누가 다시 권한대행이 됩니까? 다시 최상목 권한대행이 됩니다.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정치 소모. 저는 그거 민주당 하면 할수록 본인들에게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입니다. 그 선결과제가 풀리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립니다.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40여 재판관 들어가도 어차피 탄핵 결과에 영향 못 미칩니다. 저는 그래서 좀 민주당이 차분했으면 좋겠고 헌법재판소에서 혹여나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까 봐 지금 조급해서 그러는 것인데요.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봐 특정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면서 탄핵 소추권을 남발한다. 저는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안 좋은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1일 만 18살 이상 유권자 1,509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텐데 차기 집권, 대선 집권 선호 세력,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 53.9%, 정권 연장 40.4%, 정당 지지도까지도 함께 보죠. 국민의힘 1%포인트 상승한 40%, 민주당 0.7%포인트 하락한 43.6%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 듣습니다. 예, 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이제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고 저는 일부 이제 탄핵이 당연히 인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지지자들도 시간이 길어지고 헌법재판소 내부에 어떤 격렬한 토론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잘하면 기각이 될 수도 있겠다, 각하가 될 수도 있겠다.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차후에 전국을 수습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차분한 어떤 국민들의 민심이 모이면서 야당에 대한 지지도는 조금 내려가고 다시 정권의 좀 안정과 국정의 연속성을 생각하는 그러한 여론이 좀 모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권 교체의 여론이 정권 유지보다 접은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보다 뒤진 적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건 특히나 중도층에서는 이런 비율이 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 국민이 아무리 100번 야당이 부족하고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상계엄은 아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상식에 비춰봤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리고 지난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보면서 어떤 제대로 된 소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의 마음이 저는 더 확고해졌다고 보고 이러한 것들이 가끔은 출렁일 때는 있지만 결국에 항상 결과는 어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고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의지가 드러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